자, 2-9죠. 2-9, 19페이지. 수년제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자, 가치가산의 원리는 누구만 성립해요? NPV. 그 다음에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기간의 현금을 고려한다. 요거는 NPV도 하고, 그 다음에 IRR도 있고요. 그 다음에 PI까지 얘기해 볼까? 요거 PI 가능해요? 2번? PI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준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다. NPV 0이죠? IRR은 K죠? K가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PI는 1이 기준이 되죠? 됐죠? IRR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K라는 자본 비용은 그러면 요거는 목표랑 뭐가 다른데? 목표는 자의적이라면서. 회수기간법, IRR법 할 때 목표, 회계적 이익률, 목표 회수기간 자의적이라면서. 얘는 자본 비용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자본 비용은 자의적이지 않아요? 이건 자의적이지 않아요. 자본 비용은 시장이 딱 정해지면 시장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얼마만큼 자본 비용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비용은 객관적인 지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 비용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자본 비용이 달라질 때 NPV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본 비용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아예 시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예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지. 특정한 시장,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자본 비용은 정해진 값입니다. 그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IRR이 자본 비용은 크냐 작냐 요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객관적입니다. 자본 비용도. 그 다음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죠. NPV 해요? IRR 해요? PI도 당연히 다 하죠. 얘도 마찬가지죠. 회계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 흐름 고려하는 거,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번은 같은 말이에요. 회계적 이익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우월한 건 뭐예요? NPV가 가장 우월하죠. 그러면 NPV가 가장 우월한 이유, 자, 일단은 NPV의 특징을 보시면 되는데, 모든 현금흐름 반영하는 거는 물론 NPV만의 특징은 아닙니다만,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게 NPV가 뭐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자본 비용이 기간별로 다를 수 있다. 자, 기간별로 다르다는 것은 이런 거죠. 100, 200 이렇게 주는 투자안이에요. 150을 투자하고, 그때 100을 할인할 때 할인율 K1이라고 할까요? K1과 그 다음에 200을 할인할 때 할인율 K2. 그래서 만약에 다르면 다른 데로 적용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로 적용해서 NPV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본 비용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 뭐 K1, K2, 만약에 뭐 K3 이렇게 되면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자, 그런데 IRR은요? IRR은 지금 자본 비용이 K1, K2로 다르잖아요. 그때 IRR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예요. 요거는 똑같은 할인율 IRR 적용한 거고요. 얘랑 뭐랑 같으면 됩니까?
150과 같으면 되죠. 그때 K1, K2 서로 다른 자본 비용 적용했어요? IR 구할 때? 적용 안 했죠? 적용 안 했어요. 자, IR을 구해 봤더니 뭐 몇 퍼센트 나왔다고 쳐봐요. 그런 다음에 요 투자안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의사결정하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K랑 비교해야 되는데 무슨 K랑 비교할 건데? 애매하죠? K1과 비교할 거예요. K2랑 비교할 거예요. 아니면 K1과 K2를 또 가중평균할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IRR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자본 비용이 기간별로 다르면 용이하게 반영할 수가 없어. IRR은. PI는 어떨까요? 자본 비용 다를 때 PI 비교적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PI 어때요? 그 감이에요, 감. NPV도 이렇게 구했으면 PI도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PI도 자본 비용이 기간별로 다르더라도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 비용이 기간별로 다르면 IRR은 힘들어. 그런데 NPV랑 PI는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PV가 우월한 거예요. 2번 때문에. 그러면 1번, 2번 됐고 3번. 자, 투자한 중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한다. 여러분, 요거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요거는 IRR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근데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한다는 게 왜 우월한 거야?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IRR로 재투자한다는 것은 그 IRR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IRR은 수익률이 1년 후에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2년 후에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본 비용은 그냥 시장에서 내가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그 최소한의 수익률로 얻는다고 가정하는 게 그게 뭐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합리적이다. 공격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공격적이지 않다. 보수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 절대적인 수치를 이용한다. 이 절대적인 수치라는 말이 금액을 의미하는 거였죠. 금액이니까 가치가산 원리가 성립하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PI는 안 되죠. PI는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NPV만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됐죠? 여러분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는 누구예요? PI, IRR 얘네들이 효율성을 중시하죠. 됐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NPV는 투입 대비 산출은 아니죠.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상대적인 평가 지표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5번 그 이유 아닌 거 5번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효율성과 비교되는 용어가 뭐예요? 효과성. 효과성은 이거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학에서 효과가 좋다.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쨌든 성공을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 IR과 PI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NPV는 효과성을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효과성은 그냥 다른 용어니까. 효율성 지표는 IRR, PI. 비효율성 지표는 NPV.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지. 거기서 갑자기 효과성을 들이밀면 조금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온 적도 없고 시험에.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 수년제 가치, 내부 수익률,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그 원인이 가장 아닌 것. 우리 MPB랑 IRR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였습니까?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 차이였죠. 여기서 MPB법은 뭘로 가정해요? K, 자본비용 K. IRR은 그 자체 IRR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MPB랑 IRR이 다른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인 그 투자일 경우에. 그 이유, 그 상황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규모, 수명, 발생 양상, 현금 흐름, 발생 양상 이렇게 있었죠. 요거는 5번은 아니죠. 5번은 상관없는 얘기고. 자, 이제 수익성 지수로 들어갑니다. 수익성 지수. 자, 수익성 지수는 일단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랑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그래서 PI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 분의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해서 1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상호 배타적일 때는 더 큰 거 선택하면 되겠죠. 모든 현금으로는 고려해요? 하죠. 그 다음에 화폐 시가치 이용해요? 하죠. 그런데 내부 수익률을 할인해요? 자본비용 K로 할인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낸 값이죠. 그래서 가치가산은 원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결정 기준이 뭐예요? 1이죠. 1보다 크면 채택, 1보다 작으면 기가. 독립적인 투자 아닐 때 이렇게 하는 거죠. 4번. MP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항상 1보다 크겠죠. MP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분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내부 수익률법과 수익성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일대 이자율 이렇게 정의를 하죠. 둘 다 효율성을 측정할 때 유용하고요. 자, 두 방법 모두 자본 비용이 달라지면 그 값은 달라진다? PI는 달라져요? IRR은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 값이 두 방법 모두가 아닙니다. 달라지는 거는 IRR이 달라지고요. 그 PI가 달라지고요. IRR은 자본 비용이 달라지더라도 그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대출형 투자 이제 아시죠? 독립적 할까 말까 대출형 현재 나가고 나중에 들어오고. 자, 그럴 때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커요. 내부 수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라는 말은 NPV가 0보다 크다는 말이고, NPV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항상 1보다 큽니다. 됐죠?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투자안의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 투자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내부 수익률법과 수년째 가치법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제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때 우리가 규모, 수명, 그 다음에 CF, 양상 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 세 가지 IRR은 규모 차이, 수명 차이, CF 양상 차이 요 셋 중에 하나만 다르더라도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뭐랑? NPV법과. NPV법과의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졌는데, PI는 우리가 할인율을 뭘로 써요? K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해당 안 되고 규모만. 규모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PI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NPV가 작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A 투자는 규모가 굉장히 커. B 투자는 규모가 작아. NPV는 A가 당연히 클 거예요. 그런데 PI는 1원당 얼마 버냐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가 더 클 수 있거든. 그래서 규모 차이로 인해서 NPV법과 PI법의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모가 동일하더라도 내부 수익률과 순효제 가치법은 수명과 CF 양상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규모가 동일하면 이제 규모까지 동일해. 그럼 PI랑 NPV는 의사결정 결과가 무조건 같습니다. 상호 베타적일 때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A 할까 B 할까요? 규모가 같아. A, B가. 그러면 A의 NPV가 크면 A의 NPV가 B보다 크면 PI도 A가 B보다 커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규모가 동일하면 PI가 크면 NPV가 당연히 커진다. 규모가 동일하면 PI가 크면 NPV는 크다. 됐죠? 규모가 동일한데 수명이 달라. 현금의 양상이 달라. 그렇더라도 PI가 크면 NPV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IRR은 규모는 같아. 수명이 달라. IRR은 A, NPV는 B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에 NPV법과 수익성 지수 평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는데 그 원인 뭐예요? 뭐 많이 했어요? 규모죠, 규모. 규모 차이. 규모 차이입니다. 규모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NPV법과 PI법의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상호 배타적 투자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NPV는 뭐예요? K, IRR은 IRR, PI는 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NPV랑 IRR의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거나 수명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현금의 양상이 다르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일 경우에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투자 수익률 있죠. 이 재투자 수익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중간 CF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이런 현금으로 있을 때 미래 가치 2년 후의 가치로 보낼 때 얘를 뭘로 재투자하냐? K로 하냐? IR로 하냐? K로 하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런데 규모가 다르면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이 달라요? 그건 아닌데 요렇게 정의했을 때는 아닌데 가끔 재투자 수익률을 얘기할 때 투자 규모 차액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은 얘입니다. 중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인데 투자 규모 차액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A랑 B가 있는데 A는 100짜리고 B는 10짜리예요. 그런데 1년 후에 얘는 120을 얻고 얘는 18을 얻어요. 그때 자본비용 10%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NPV 나오죠? NPV 여기 있구나. 120 나누기 1.1 마이너스 100. 그럼 9.1 그 다음에 18 나누기 1.1 얘는 6.4니까 NPV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A가 규모가 크니까 A가 큰데 IRR, PI 구해볼까요? PI는 뭐가 더 커요? 얘는 1.091 얘는 1.64죠. PI는 뭐가 더 커요? 자,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원인은 뭐냐? 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은 똑같아요. 중간에 발생한 현금 흐름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은 자본비용으로 똑같아요. NPV랑 PI가. 그런데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 그게 다르다. 그러면 얘는 투자 규모 차익이 뭡니까? 100과 10의 차이는 90이죠. 자, 90에 대해서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NPV는 뭐예요? K 10%입니다. 10%. 그러면 99가 되겠죠. 10%면. 그때 NPV 얼마예요? 10이요? 요것만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NPV만 0. PI는요? 1입니다. NPV의 가정이에요, 얘는. 그런데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 자체가 10%, 즉 PI가 1인 가정이 아니라 원래 PI 있죠? 1.64. IRR은 80%거든요. 그걸로 만약에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을 넣게 되면 요 1.64로 할게요. 1.64. 기간이 1기간이니까 IRR은 80%, 그 다음에 PI는 1.64. 그래서 IRR도 재투자 수익률 가정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1.64라는 그 본인의 효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의 효율성으로 만약에 투자하게 되면 NPV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99가 안 나올걸? 여기 99가 안 나오고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얼마 나왔어요? 현금 흐름은 얼마 나와요? 100? 90 140 얼마요? 그래요? 147점 얼마 나와요? 이거 나와요? 얼마 나왔어요? 딴 거 나왔죠? 어떻게 구한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깜짝 놀랐네. 1.64라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나누기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90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90이면 여기가 얼마 나온다고요? 147.6 나오는데 여기다 147.6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왜 아닐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얘는 뭐예요? 1년 후의 현금 흐름이고 구한 147.6은 뭐예요? 저 현금 흐름을 1.1로 할인한 값이죠. 얼마예요 그러면? 147. 여기에서 162 정도 나와야 됩니다. 162. 됐죠? 그리고 1.6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2를 1.1로 나누면 147. 잠시만요. 161을 이게 단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기 있는 PI 구할 때 그래서 단수 차이를 조금 13, 10, 1.6364 1.6364로 해야지. 1.6364 1.6364 그럼 147.27 147.3 정도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1.1을 곱하면 162 정도 나옵니다. MPB 구해볼래요? MPB 여기서 요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47.3 마이너스 90 그럼 57.3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이거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뒤에서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지엽적인 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넘기시면 돼요.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해서 PI 1로 가정하냐 PI 1.6364로 가정하냐 그거에 따라서 PI 1로 가정한다는 것은 MPB의 가정과 똑같죠. MPB는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니까. 그래서 90에 대해서 MPB로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하게 되면 PI가 1로 나와요. 얘는 자본 비용으로 투자했을 때 그때 MPB가 0 나오고 PI가 1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의 PI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MPB가 0이 안 나오죠. 57.3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A 할래요? B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자본 비용으로 투자하고 PI 1로 가정했을 때 MPB의 합은 6.4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투자 규모 차익 90에 대해서 원래 PI 1.6364로 가정하게 되면 MPB는 57.3입니다. 그러면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63.7이 나오고 얘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B를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MPB가 우월하다고 했어요? PI가 우월하다고 했어요? MPB가 우월하다고 했으니까 MPB법에 의해서 자본 비용으로 투자한다는 가정을 넣어야 되고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9.1과 6.4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한다라는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해석이 애매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투자 수익률의 가정은 그 의미 자체가 중간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라는 어떤 표현도 있어요. 표현도 있고 NPV랑 PI가 그 투자 규모 차익에 대해서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규모가 다를 때 상호 배타적인 투자를 의사결정할 때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장 난이도 하 마치고 3장 난이도 하로 갈게요. 3장. 자, 3장은 우리가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구하는 투자안의 평가 내용입니다. 요새 회계사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도 회계사 시장 분위기가 옛날만큼 막 좋지는 않은데 조만간 뭐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사 그 시장 있잖아요. 회계사 시장이 좋아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회계사 수험 시장이 좋아지려면, 그러니까 회계사 수요가 많아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경제가 성장해야 돼. 경기가 좋아야 돼요. 일단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럼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면은 여러 가지 그 감사 서비스, 세무 서비스, 그 다음에 재무자문 서비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일단은 많아지고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사 수요가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회계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 감사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거나, 최근에 한 3, 4년 전에 감사 기준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약발이 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바꿔요? 뭘 바꿀까? 기업 회계 기준 IFRS를 바꿀 때가 왔어요. IFRS 언제 최근 심하게 바뀐 때가 언제예요? 거의 뭐 옛날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때 개정해 놓고 계속 강의 안 하고 그냥 그 개정한 상태로 그 강의가 계속 팔리고 있어. 5년 전인가.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을 겁니다. 아마 5, 6년 전 리스 개정되고 금융상품 개정되고 그다음에 수익기준 개정되고 거기가 가장 메인이었거든요. 그게 벌써 5, 6년 전이야. 5, 6년 더 됐을 수도 있고요. 이제 굵직굵직한 회계 기준이 한번 개정이 돼야 이제 회계법인에서도 이제 회계사들을 많이 뽑기 시작할 겁니다. 그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이번에 회계사 합격한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친구들 중에서 그 뭐 법인에 간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법인에 못 간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 엄청 슬플 것 같거든요. 여러분, 회계사 떨어지는 게 슬플까? 법인 못 간 게 슬플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슬프지. 회계사 시험 떨어지는 게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친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계사 시험을 딱 3년 공부, 4년 공부해서 합격했어. 그러면은 합격하면
당연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줄 알았지. 그런데 법인에서 안 뽑아. 근데 먹고 살 수는 있죠.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기업으로 가면은 그냥 100% 채용이지. 근데 그건 또 싫죠. 그러려고 내가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 자격증이 있으면은 100%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니까 거의 대부분은 일반 기업에 안 갈 겁니다. 진짜 돈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은 일반 기업에 일단은 가면서 회계법인 입사 준비를 또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배부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빅4로 못 간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꽤 많다. 근데 국가 차원에서, 금감원 차원에서 너무 수요를 잘못 예상을 했다. 회계법인 수요 잘못 예상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미지정자 나오고, 굉장히 제 제자 중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참 가슴 아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하면서 일단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일단은 떨어진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떨어진 친구들 앞에서는 막 아는 소리 하면 오히려 이렇게 뺨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제 조교가 최종 떨어졌어요. 이유 3류인가? 어쨌든 저유. 그래서 최종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2차를 한번 떨어진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유탈하는 기억이 있어. 유탈하고 1차 다시 보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유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 기업 막 쓰고 있는데, 일반 기업도 쉽지 않나 봐요. 이게 원서 넣는 게.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차를 붙으면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탈자가 은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1차 붙으면 그때부터 진짜 지옥일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밖에 안 해야 돼요. 그때 뭐 딴 걸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합격이 안 돼. 그래서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 습관을 안 기르면 2차 때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습관을 잘 만들어 놓고 2차 때 그걸 확 풀어내야 돼요. 지금 이번에 합격한 친구 중에 우리 여기 2019년도인가 2018년도 종합반 출신이 있습니다. 몇 년 공부한 거야? 8년? 8년을 공부했어요. 8년 공부하고 유탈 한번 하고 이번에 합격한 거거든요. 1차 4번 만에 합격했나 그렇고, 유탈 한번 하고 이번에 유예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해요? 아니면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단해요? 안타까워요? 수험생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저력, 끈기, 대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 청춘을 너무 이렇게 8년 동안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가지고, 이 시간이 한 3, 4년 만에 붙으면 괜찮은데, 또는 2, 3년, 3, 4년, 2년에서 4년 안에 붙으면 괜찮은데 8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소중한 시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친구는 학벌이 나쁘지도 않아. 머리도 좋아. 그런데 공부도 열심히 했대. 그런데 뭐 떨어지는데. 그런데 뭐 제 생각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차도 많이 낙방하고 2차도 가까스로 유탈 한번 한 다음에 붙었으니까 조금 그 마음이 좀 아픕니다만, 그래도 최종 합격했고 나이가 92년생인가 그래요. 92년생. 나이 많죠? 92년생이에요. 93년생.
92년생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92년생이 이제 합격을 했으니 빅4에서 받아줄까? 합격했습니다. 오, 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물론 학벌은 좋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빅4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잘 풀린 케이스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잘 풀린 케이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데 합격했냐? 아이고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궁금하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나이가 92년생인데 빅4에 이렇게 빅4에 들어가기 힘든 시기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보니까 걔가 첫 번째 유예 때 있죠. 그때도 EU거든요. EU. 첫 번째 유예 때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원서 막 넣고 그다음에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리크루팅을 온 그 어떤 이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지내나 봐. 그 당시에. 그런데 그래서 회계법인은 그 당시에도 합격했는데 최종 탈락하니까 회계법인에서도 탈락한 거죠. 그런데 그 이사가 그때 리크루팅에서 친해졌던 이사가 2년 뒤죠. 2년 뒤에 파트너가 된 거야. 그러면서 그 파트너가 이 친구를 이제 뽑아준 거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면 빅4에서 뽑기가 조금 쉽지 않아서 보통 다 로컬로 갑니다만 그 친구는 그 2년 때문에 그 법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뽑은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할까요? 3-1 33페이지 3-1 기업 잉여 현금흐름.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실력이라는 게 서서히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실력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처럼 느끼냐면 모의고사를 자주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실력은 서서히 올라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기업 잉여 현금흐름.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해볼까? 자, 기업 가치를 구할 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걸 뭐라 불러요? 저기 있는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 부릅니다. 줄여가지고 뭐라 불러요? FC, F 또는 그냥 줄여서 FC, 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 잉여 현금 흐름 FC, FF가 매년 발생하겠죠? 그걸 뭘로 할인해요? K? 그냥 K라고 하면 안 되죠? 와. 자, 요렇게 할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만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 그러면 FCF. 요거에 들어가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 잘 볼게요. 첫 번째, OCF가 있고, 이 OCF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회계상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운전자분 증감이에요. 그래서 순운전자분 증감과 관련된 현금 흐름 보통 이렇게 쓰죠. 순운전자분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돈을 지불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 투자 관련된 현금 흐름 지출이고요. 자본적 지출에 마이너스 썼어요. 그래서 얘는 투자 관련된 현금 흐름. 투자 관련. 자, 얘를 어떤 식으로도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죠. 이건 뒤에서 공부할 건데. 감가상각비에서 여기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증감 해서 감가상각비 차감하고 비유동자산 증감 차감하는 식으로 해서 FCF를 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됐죠? 됐죠? 금융비용은 어디다가 반영돼요? 금융비용. 왁에다가 반영합니다. 금융비용은 보통 이자 비용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본 비용 이런 걸 얘기할 건데 그거 다 왁에다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왁을 여기다가 써볼까요? 왁 공식 기억나요? 뭐예요?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투자 비중 플러스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곱하기 1-t,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타인 자본 비용은 우리가 보통 KD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절세 효과를 반영한다는 뜻에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을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투자 비중,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투자 비중, 이렇게 해서 왁을 구하고요. 이 왁을 구하는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냥 왁에 관련이 있는 항목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왁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현금을 제외한 순운전자본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순운전자본의 증감이 얼마다? 0이다. 0이다. 자, 영업수익 매출액 15,000, 그 다음에 영업비용 10,000, 법인세율 30%, 감가상각비 3,000원일 때 영업현금흐름 구하자. 자, 영업현금흐름 공식 도출은 안 합니다. 자, 영업현금흐름 공식 매출에서 뭘 빼요? 영업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감가상각비까지 빼면, D는 감가상각비예요. 여기까지 빼면 요거 뭐라 불러요? EBIT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EBIT. 그 다음에 1- 법인세율 하고 플러스 감가상각비. 얘는 EBIT 곱하기 1-t에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영업비용, 감가상각비, EBIT. 그런데 여러분 매출액에서 영업비용만 뺀 걸 뭐라 불러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에 이거 뭐라 불러요? 에비타라 부르죠? 얘는 에비타라 부른다. 자, 그러면 에비타 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써요? 요거 감가상각비 밖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DT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어떤 공식을 쓰든 뭐 상관은 없는데, 자, 얼마 나옵니까? 매출액이 15,000, 영업비용 10,000, 에비타 그러면 5,000, 법인세율 30%, 그러면은 에비타 곱하기 1-t는 5,000 곱하기 0.7, 3,500에, 감가상각비 3,000에, 법인세율 30%니까 900, 그럼 3,500에 900 더하면 4,400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는 EBIT, 영업이익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EBIT는? 15,000에서 10,000 빼고 3,000 마저 빼면 얼마예요? 2,000 곱하기 1-0.3 그러면은 27에 14 1,400에 3,000 감가상각비 더하면 4,400이니까 요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OCF 구하는 공식 두 가지 알고 계시고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EBIT로 식을 쓰면 D를 더하는 거고 에비타로 식을 쓰면 D 곱하기 T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D 곱하기 T를 하거나 그냥 여기다가 D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공식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 자, 요거는 순운전자분 증가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순운전자분 증가액. 순운전자분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증가액. 자, 우리가 기초, 기말 해서 여기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영어로 Accounts Receiv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매입채무는 Accounts Payable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말고 없나요? 그러면 기초 매출채권이 1000에 기초 매입채무가 500,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은 1500에, 그 다음에 기말 매입채무는 800이에요. 자, 그때 증감 델타 증감 이거 얼마 쓸까요? 보통 증감 쓰면 마이너스 500이에요? 플러스 500이에요? 플러스 500이에요. 보통 증감은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겁니다. 기말에서. 여기는 300. 자, 근데 순운전자분 뭐예요? 순운전자분은 여기 재고자산이 없다고 치고요. 여기서 요거 뺀 거죠. 빼면 순운전자분인데, 그러면 순운전자분은 기초에 500이고요. 기말에 얼마? 700이니까 순운전자분은 얼마만큼 증가한 거예요? 200만큼 증가한 거다. 그래서 200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을 순운전자분으로 만들고 그거의 증감을 구하는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각각의 증감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빼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순운전자분 자체를 구한 다음에 그 관련된 증감을 구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다. 실수를 좀 줄인다. 자, 3-4. 자, 이제 재고까지 볼게요. 재고까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랑 기말이 있는데 순운전자분을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익숙하니까. 자, 순운전자분은 어떻게 구해요? 매출채권 재고자산 더하고 매입채무 빼면 되죠. 그러면 기초의 순운전자분 얼마예요? 1500. 기말 700인가요? 700. 그러면 증감은 마이너스 800이죠. 자, 순운전자분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현금 흐름 어떻게? 증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플러스. 요게 감소하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회계상에서는 그렇게 간접적인 거, 직접적인 거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할 건데,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그냥 순운전자분이 증가하면은 돈을 더 투입했다, 순운전자분이 감소했으면 그만큼 돈을 회수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회계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증감과 현금 흐름을 잘 구별하시고 그러면 우리 FCF가 3개 있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OCF. 두 번째 요거예요. 순운전자분 현금 흐름. 이제 세 번째 비유동자산. 거기에 있는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 요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 바로 투자와 관련된 현금 흐름이에요. 마지막 FCF죠. 기초가 지금 얼마요? 3천. 기말이 얼마요? 5천. 진감은 얼마요? 2천. 현금 흐름 얼마요? 마이너스 2천이에요? 요렇게만 보면은 마이너스 2천인데, 자, 우리는 비유동 자산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감가상각까지 고려하죠. 자, 기초가 3천이었는데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1,500이니까 1,500이 된 거야. 그런 다음에 1,500에서 5천까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비유동 자산에서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면 얼마요? 3,500 마이너스네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500 요거 감가상각비 1,500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비유동 자산의 증감 부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00 마이너스 2,000 해서 마이너스 3,5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상에서 우리가 볼 때 기초에서 감가상각비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구입액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하고, 구입액 있으면, 그 다음에 처분한 거 있으면 또 빼고, 그러면 기말 장부가액이 나올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무관리는 더 간단합니다. 재무관리는 더 간단하다. 3,500 마이너스 3,500 마이너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비유동 자산의 금액들은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이고 취득원가 베이스가 아닙니다. 취득원가 베이스로 우리가 회계상에서 공시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남아있는 장부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얼마에 샀는지 그것도 파악하고 싶어서 회계상에서는 취득원가랑 감가상각 누계액을 나눠서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현금흐름 베이스, 현금을 구하려면, 재무제표 분석이면 그게 중요하겠지만, 현금을 구하려면 감가상각 누계액 뺀 장부금액 기준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그 기계장치의 또는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은 3천과 5천인 겁니다. 됐죠? 자, 여러분, 요렇게 가는 거는 지금 뭐예요? 감가상각 때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는 뭐 때문일까? 취득 대신에 순취득이겠죠. 중간에 처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처분과 취득 중에 취득이 3,500만큼 더 큰 겁니다. 3,500만큼.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 있어요, 없어요? 감가상각비 인식한 현금은 없잖아요. 근데 요거 취득과 관련해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요 현금 흐름을 바로 3,50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럼 중급회계가 안 되는 거예요. 중급회계가 어느 정도 됐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3-6 볼까요? 3-6 그 다음에 3-7 요거 두 개 풀고 오늘은 마칠게요. 교재가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교재 중에 기출 파이널이라는 교재도 있어요. 기출 파이널은 실전용이니까 기출 11개년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년 이전에, 그러니까 11년 이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그 기출들, 과거의 기출들 가지고 24문제 모아서 7회 정도 기출 모의고사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자작 문제 3회 있어서 그 기출 파이널
어떤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실전 차원에서 나중에 연습하시면 되고, 객관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객관식은 단원별로 돼 있잖아요. 주제별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공부하는 목적이 있고요. 실전 차원에서의 연습은 또 별도로 그 모의고사집이나 그런 기출 파이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연습은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공부만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력 발휘가 100%안 돼요. 실전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지 내가 공부한 내용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쓸 수 있거든요.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 한번 했어. 그 기출 파이널 표지, 매년 제가 발간하는 거거든요. 기출 파이널 표지에 재무관리가 없어요. 재무관리라는 그 단어가 빠져서 CPA 1차 기출 파이널이라고 이게 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민원이 샀는데 왜 재무관리는 있냐? 샀는데 왜 재무관리만 있냐? 이게 민원이. 근데 온라인은 괜찮아요. 온라인은 이제 이름을 다 바꿨거든요. 온라인에 이제 그 게시물 제목 자체를 이게 재무관리 넣어가지고 했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출판사한테. 제가 마지막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3-6 볼까요? 3-6. 자, 기업 현금 흐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순운전자본 투자는 순운전자본을 증가시킨다. 맞아요? 잉여 현금 흐름은요? 감소되죠? 왜냐하면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면은 여기에 있는 순운전의 현금 흐름은 요거니까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가하면. 그 다음에 2번, 기업이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채권자 입장에서 투자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 플러스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맞고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주주가 뭐 한 거예요? 지 주식 판 거죠. 누구한테? 기업한테. 그러면 기업이 팔면서 돈을 받았을 거고요. 죄송해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돈을 줬을 거고요. 주주는 기업한테 주식을 팔면서 여기에는 현금 흐름은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3-6 정답은 3번이고요. 이거 플러스예요. 주주 입장에서는 파는 입장입니다. 파는 입장. 셀러예요. 셀러. 4번. 기업 입장에서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 절세 효과는 뭐예요? 자, 이자 비용이 300만큼 나가면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300이다. 그러면 요거를 비용으로 세법상 인식이 송금이 인정이 된다면 여기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는 그 세율을 곱한 것만큼 환급받는 효과, 최종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는 당연히 세율 곱해가지고 플러스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비유동 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회계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건 비유동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런데 아까 비유동 자산 증가시켰는데 잉여 현금 흐름은 감소했죠. 아까 봤잖아요. 비유동 자산이 증가했는데 현금 흐름은 구입으로 인해서 감소한 거다. 현금 흐름 지출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3-7. 자, 기업 가치를 구하는 과정 계속 설명드리는데, 금융비용은 어디다가 반영해요? 왁에다가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증분현금 흐름이 뭐예요, 여러분? 차이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냐? 내가 투자를 했을 경우의 현금 흐름에서 안 했을 경우의 현금 흐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경우 CF에서 투자를 안 할 경우에 CF를 빼는 게 증분현금 흐름인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기회비용이 필요하죠. 기회비용이 뭡니까? 얘입니다. 기회비용이 뭔데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왔을 때 얻게 되는 여러 현금 흐름 중에서 가장 큰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경우에 현금 흐름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증분현금 흐름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효과가 있어요. 부수적 효과는 이건 뭘까? 자, 투자를 할 경우랑 안 할 경우를 이제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신규 투자가 있고요. 신규 투자가 있고요.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규 투자를 안 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신규 투자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아무런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에서는 이 신규 투자 안 할 때 현금흐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접고, 기존 사업을 접고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교체죠. 교체. 기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신규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관련된 현금 흐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기존 사업의 현금 흐름이죠. 기존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현금 흐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신규 사업을 하는데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새롭게 신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데, 요 부수 효과 잠식 비용은 언제 나온다고요? 기존 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규 투자해요. 신규 투자 시, 자, 부수적 효과는 신규를 투자하게 되면은 기존 사업 유지하는 현금 흐름 중에서 더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나 봐. 신규 투자를 하면서 기존 사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긍정적이면 부수적 효과고 부정적이면 잠식 비용.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어쨌든 신규 투자를 하면서 기존 사업에 영향을 주는 효과입니다. 얘네들은 기존 사업의 영향이죠.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신규 투자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신규 사업을 하면 기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관련 현금 흐름이니까. 매몰 원가는 뭐예요? 이건 이미 발생한 거. 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이미 발생한 거니까 신규 투자를 할 때의 현금 흐름에 고려하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 현금에 포함하지 않고요.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이거 뭐예요, 여러분? D 곱하기 T잖아요. 이거 어디다 반영하는데요? OCF. OCF는 어디다 반영되는데요? FCF.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FCF. 현금 흐름에 반영됩니다. 됐죠? 그래서 용어들 좀 정리하시고요. 기회비용, 부수적 효과, 잠식비용, 매몰원가,
요 네 가지 용어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할 때. 됐죠? 오늘은 워밍업이고요. 아마 내일 교재가 나올 건데 그 내일 교재 나오면 뭐 좀 자연스럽게 더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